자, 여러분들, 그러면 페이지 128페이지, 거기 더 알아보기 있죠. 부교재는 24페이지예요. 자, 여러분들 보면 다시 한번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라는 경우가 뭐가 있었죠? 취득가액을 사실상가액으로 하는 경우,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관적 취득은 국, 수, 공, 판, 장 있었죠. 두 번째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은 경우가 있었고, 또는 그렇지, 누가 아닌 자, 법인 아닌 자가 뭐 하면서 건축 또는 대수선화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 장부에서 몇 프로 입증된다면 90% 입증이 됐다면 이때도 사실상가액이 됐었죠. 여러분들 하나 더 있다면요. 이런 연부취득의 경우에도 뭘로 한다?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거다. 연부취득의 경우에도.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할 때, 그 취득가액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취득가액의 범위를. 이해하셨어요? 취득가액의 범위. 그래서 이런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인지, 포함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자동차를 한번 사보면, 자동차를 살 때요, 할부, 물론 이제 뭐 리스나 렌트를 말고 내가 내가 본인이 산다라고 했을 때 현금 박치기로 사는 경우 거의 없죠. 뭐 합니까? 할부를 끼고 산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할부 이자가 24개월인지 36개월인지 48개월인지에 따라 취득가액이 할부 이자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할부 이자를 포함하는 게 옳은 건지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 원가에는 순수한 매입가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피스를 분양받으면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할 텐데 그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빌트인이야, 빌트인. 이런 빌트인에 소요된 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가전제품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 이것이 빌트인이 되어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걸 포함한 금액으로 할지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할지라고 하는 것이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근데 이것의 존재는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할 때에 포함하는 거예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는 그런 거 논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신고한 가액이 원칙이고,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할 때 그 사실상 가액의 범위에 포함할지 안 할지 문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페이지 128페이지예요. 부교재는 24페이지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과세 대상 물건을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밑에 표준물 흠이 있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래서 포함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 여러분들 제가 건설자금이자 어디서 했냐면 취득 시기 공부할 때
완성된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자 비용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건설자금이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자, 두 번째, 할부이자 연체료예요. 저 밑에 가보시면 중개 보수가 있어요.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만, 법인의 것은 포함하지만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할부이자를 포함하는 게 원칙일까요?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일까요?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포함하는 게 원칙일까?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일까? 원칙은 포함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차를 할부로 구입해 보시면 알겠지만 할부 개월수가 정해져 있으면 할부이자가 구입 시기에 이미 확정이 돼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구입 시점에서 할부이자가 이미 확정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할부이자는 포함하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개인의 납세 능력을 고려해서 개인일 때는 취득가액에 뭐 하지 않겠다?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의 계산과는 별개라고. 예? 그러니까 이걸 취득가액에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공부가 나중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하고의 계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들 할부이자 중개보수를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는 포함하는 게 유리해요? 포함하지 않는 게 유리해요? 포함하는 게 유리하지. 왜? 그래야지 양도세가 줄어들 테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 계산과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의 계산이 100% 일치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 취득가액 계산하기 위한 방법과 양도세에서 취득가액 계산하기 위한 방식이 서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듯 합리적으로 당연히 요 포함되면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할부이자더라. 아셨죠? 그래서 할부이자는 법인의 경우는 포함하되 누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건 이건 순수한 정책적 목적이야. 개인의 취득세,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농지 보존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농지 보존 부담금 중 의무적 부담금은 포함합니다. 의무적 부담금은 포함하는데 자, 전기요금 이용자가 분담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전기요금 등 그래서 참 말장난인데 부담금은 포함하는데 분담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보시니까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 지금은 용역비 수수료 포함하죠? 용역비 수수료 포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무 인수액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부담부 증여할 때 기억나시죠?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 인수액을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액을 썼잖아요. 채무 인수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채권의 매각 차손 채권의 매각 차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 부동산 구입하면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걸 매입해서 갖고 있고 이자 받는 사람 거의 없죠. 다 뭐합니까? 바로 할인해서 팔죠. 그랬을 때 그걸 우리는 매각 차손이라는데 이런 매각 차손이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동일해 같은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손실을 한도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것도 개념해서 무한정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 보수고요. 그 다음에 붙박이 가구 이거 뭐예요? 빌트인이죠? 이런 빌트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못 박아 놨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있죠? 찾으셨어요? 거기다가 페이지 표시 좀 해주실래요? 페이지 표시 어디 가시냐면 여러분들 부교재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어디 가시냐면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자, 요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조경 공사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 포함해요. 예? 그런데 이게 건물의 건축 등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그 외에 토지, 조성에 관련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건물의 건축 등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그 외 토지, 조성 등에 관련된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면 건물의 건축 등에 관련되시면 당연히 이건 누가 지고? 건축 주가 져야 되는 것이고, 얘는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져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 없어도 중요하지만 취득세가 얼마야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용 공사비를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다면 세율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건물의 건축 등에 관련된 적용 공사비라면 이건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니까 몇 프로? 2.8%. 이게 토지 조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2%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작년에 개정됐는데 옛날에는 적용 공사비 그러면 무조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봤었어요. 아셨죠?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바뀌어서 건물의 건축에 관련된 적용 공사비라면 당연히 이건 뭐다? 신축에 관련된 비용으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때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몇 프로? 2.8%. 그 다음에 그 외 토지 조정에 관련되면 2%.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이건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다. 아셨죠? 이 내용도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적용 공사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거 광고 선전비나 이주비 안 되죠? 광고 선전비나 이주비 안 돼요. 이렇게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다시 돌아오죠? 몇 페이지였지? 129페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거 뭐 있어요? 부가 가치세 안 되고, 여러분들 아까 할인 받았어? 할인액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정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과세 요건이 있었어요. 과세 요건은 뭐가 있어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 그 다음에 부가와 징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과표를 배웠거든요. 과세 표준에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면 돼. 그래서 뭘 걸 거냐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야? 취득가액을 신고가액으로 할 거야? 시가 표준을 할 거야? 사실상가액으로 할 거야? 이것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랬을 때 뭐가 된다? 두 번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가 있어? 취득가액을 사실상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가 있죠? 국수, 공판장,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검증을 받은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그렇지,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대수선화에 취득함으로써 몇 프로? 그거 80% 그러고 나온 적 있었어요. 90% 입증되는 경우. 하나 더 있다면 연보 취득도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거다. 아셨죠?
그랬을 때 사실상 취득가액을 할 때 취득가액의 범위, 취득가액에 어디까지를 포함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 보수는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만, 법인의 것은 포함하지만 개인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게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개정된 것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적용 공사비를 포함하되, 이런 적용 공사비가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이라면 납세무자는 누가 지고? 건축 주가 지고, 이때 건축주는 2.8% 원시 취득에 대한 납세를 져야 되는 것이고, 그 외 토지 조성에 관련된 것이라면 토지 소유자가 2% 무슨 취득?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를 져야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예제 한번 볼래요? 확인 예제.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표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셨죠? 농지 보존 부담금 등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은 포함할 수 있죠? 분담금은 포함하잖아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포함하죠? 법인이 연부에 따른 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누구이기 때문에 이건 법인이기 때문에 포함하는 거에 개인일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 취득자 조건 부담액 다 포함하는 거죠. 아셨죠? 자, 뭐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특히 간주취득인데 지목 변경시 간주취득이에요. 페이지 130페이지 지목 변경시 과세표준. 그래서 지목 변경 시의 과세표준인데, 여러분들 부교재는 23페이지에 있어요. 부교재는 23페이지 박스 위에 있습니다. 자, 토지의 지목 변경만 표시하면 돼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서 증가한 가액이란 뭐냐? 증가한 가액이란 1에서 2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하는데, 1에서 2의 금액을 뺀 것은 변경 후 시가표준액과 변경 전 시가표준액 차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결국 뭐냐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서 증가한 가액이란 증가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증감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변경 후 시가표준액과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게 다만이야. 마지막 줄. 다만 판결문 법인 장부 또는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뭐가 되었다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 등에서 입증이 되었다면 그때 무슨 값을 하겠다? 소요된 비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드디어 이제 132페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뭐 공부했어요? 예? 지금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공부한 게 뭐예요? 아, 좋습니다. 과세표준. 드디어 답다운 답이 나오네. 과세. 취득세 중에서 과세표준을 배운 거야. 아셨죠? 자, 그래서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냐, 시가표준액이냐, 사실상가액이냐, 어느 금액으로 할지만 정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 요거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과세표준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세율 곱하면 되죠? 세율. 세율입니다. 세율 이제 자신 있죠? 아직까지 못 외우고 계시면 진짜 징한 겁니다, 이건. 세율은 무슨 취득이 있어요?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죠. 자, 이제 역사가 나와요. 실질 취득은 그게 무슨 취득과?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다시 유상과 무상. 무상은 다시 상속과 징여로. 간주 취득 네 가지 뭐 있어요?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를 우리는 개정 전이라고 할게요. 개정 전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서 이제 개정 후에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취득세라고 불러요. 아셨죠? 응? 이게. 그래서 왜 취득세, 등록세가 합쳐졌는지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 유상취득일 때는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원시취득, 간주취득 2%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셨죠? 자, 페이지 133페이지 보니까요. 부교재는 26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요를 볼게요. 133페이지. 여러분들 개요 전에 제목이 무슨 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이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피스텔을 취득하는데 서울 오피스텔 취득세 세율은 4%인데 부산에 갔더니 3%예요. 해남에 갔더니 2.5%야. 이렇게 지자체마다 취득세 세율이 달라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돼요. 왜요? 지방세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경기 변동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율을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한다? 표준세율이야. 그럼 표준세율이 뭐냐? 지자체마다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가 있어. 아셨죠? 근데 거기에 표준이 되는 세율이란 말이에요. 이 뜻 이해하셨죠? 이런 표준세율의 반대말을 일정세율이라고 합니다. 일정세율.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세율, 표준세율이라 합니다. 이런 표준세율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먼저 마지막 줄, 위에서 세 번째 마지막 줄 보시면 같은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해당 세율일 때는 어떤 세율이다? 높은 세율. 세율이 2개 이상일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세율부터 외우고 가면 상속 2.3, 농지일 때 2.3, 2.8 맞죠? 상속 외의 무상취일 때는 일반일 때는 3.5, 비용사업자일 때는 2.8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유상취득일 때는 3%, 4%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34페이지 보시면 원시취득 나와 있죠? 원시취득 얼마예요? 1000분의 2.8. 여러분들 페이지 134페이지 5번 6번 보이시죠? 동그라미 5번 6번 찾으셨어요? 자, 그건 추가적으로 외우죠.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은 몇 프로다? 공유물의 분할 등은 2.3%. 요거 추가적으로 좀 외웁니다. 예? 여러분들 시험은 우리는 2.8, 2.3 외우지만 시험 문제는 1000분의 28, 1000분의 23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2.8, 2.3 외우는 거지. 시험 문제는 2.8 이렇게 안 나와요. 1000분의 28, 1000분의 23 이렇게 나옵니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1000분의 28 왜 이렇게 쓰냐? 왜? 여러분들 이거 보면 원래는 100분의 2.8이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법전에 쓰려면 100분의 2.8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편하게 하려고 법전에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것을 1000분의 28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100분의 2.8이나 1000분의 28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분자를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모를 1000분위로 해야지만 1000단위로 해야지만 이게 분모가 정수가 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1000분의 28 이렇게 되는 거 아셨죠? 이게 나중에 양도세 가면 100분의 6, 100분의 15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양도세에서는 국세에서는 소수점 이하의 세율이 없기 때문에 100분위로 해도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133페이지 잠깐만 넘어갈래요? 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거. 세율을 기본적으로 외웠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그러면 옛날엔 어땠느냐? 옛날에는요 취득세가 2%였어요. 옛날에 취득세가 2%였어. 아셨죠? 옛날 취득세 2%에다가 알파 퍼센트가 더해져서 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취득세에선 2%가 되게 중요한데요. 취득세에서 2%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셨죠? 취득세 중과, 취득세에서 중과세 기준세율 그러면 몇 프로다? 2%예요. 이 2%와 옛날에 등록세가 합쳐져서 지금 뭐가 나온 거다? 4%, 3%, 2.8, 2.3%가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 개념부터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페이지 133페이지 보시면 더 알아보게 농지의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우리 부교재는 26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농지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안 해요? 농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세율이 달라지니까 4%인데 농지일 땐 3%고 상속일 땐 2.8%인데 농지일 땐 2.3%니까 농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농지의 지목은 어디까지예요? 몇 개의 지목이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28개의 지목 중에서 농지가 어디냐고. 농지가 어디까지야? 그래서 취득세 농지는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여러분들 임야가 아닌 점에 좀 주의하셔야 하셨죠? 임야는 농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지목을 판단함에 있어서 현황으로 판단할지 공부상으로 판단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시군구에 가셔가지고 재산세 과세 명세를 한번 떼보세요. 재산세 과세 명세. 네? 이거 그러니까 재산세가 부과된 명세서가 있거든요. 이게 분리과세인지 별도합산과세인지 종합산과세인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지목이 논인지 밭인지 이게 나와 있어. 근데 그걸 잘 보면 지목이 나와 있고 그 지목에 판단할 때 현황인지 공부상인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게 서로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서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상은 대인데 실제로는 밭일 수도 있고, 예? 공부상은 밭인데 실제로는 대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랬을 때 농지의 판단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거기 읽어보면 133페이지
그냥 덜어보기 2번만 읽어볼게요. 자,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 용지로서 실제 축산용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공부상 지목이어야 돼요? 사실상 지목이어야 돼요? 예? 문장을 읽어보면 공부상 지목이면 돼요? 사실상 지목이어야 돼요? 둘 다여야 되지. 공부상 지목이 먼저 시작됐잖아요. 공부상 지목만으로 족한 게 아니고 사실상의 농사로는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포인트야. 취득세에서 농지는 논밭, 과선, 목장 용지 것까지도 중요한데 그 판단을 공부상 지목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지목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 아셨죠? 네. 그런데 님들 이게 나중에 재산세 가잖아요. 이게 나중에 재산세를 가면 재산세에서는 지목은 논, 밭, 과수원까지. 재산세에서 농지는 논밭, 과수원까지. 그리고 재산세에서 지목은 현황으로만 판단합니다. 아셨죠? 공부상 지목 필요 없어. 실제 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하시면 되겠고. 자, 페이지 134페이지. 거기 니을번 한번 볼래요? 거기 보시면 니을번 찾으셨어요? 신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뭐 할 때는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 취득으로부터 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볼게요. 자,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건축법에 보면 신축이 있고 증축이 있고 대수선이 있죠. 네?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얘네는 권리 변동이에요 아니에요? 신축 권리 변동이에요 아니에요? 권리 변동? 바보같이 아직도 아니 취득이 권리 변동이잖아. 취득은 승계 취득, 원시 취득. 권리 변동이면 이전만 생각하지 말라고. 신축도 권리 변동이죠. 증축도 권리 변동이죠.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잖아요. 대수선은 권리 변동이 아니라고. 예? 그러면 취득세 과세해요 안 해요? 취득세 과세하죠. 예? 과세해요 안 해요? 과세하죠. 과세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실질 취득. 그래서 간주 취득. 실질 취득, 간주 취득이잖아요. 아셨죠? 그러면 세율은 몇 프로? 2.8%. 얘는 몇 프로? 2%. 얘는 몇 프로? 2.8%.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 예? 그러면들 등기를 뭘로 한지 아세요? 권리 변동이나 표제부가 변하면 먼저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부는 신축은 무슨 등기? 보존 등기죠. 원시 취득이니까. 얘는 구조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아니, 중요한 건 아닌데 괜히 했나?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않은데 괜히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등기 할까요? 증축을 하면 어떤 등기 신청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축을 하면 무슨 등기 할까요? 예? 등기하면 안 되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등기잖아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등기니까 이미 신축할 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또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무슨 등기해야 돼요? 구조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똑같은 구조 변경 등기인데 얘는 면적의 증가가 있지만 얘는 면적의 증가가 없다고. 그러니까 면적의 증가가 있으면 몇 프로? 2.8%. 면적의 증가가 없으면 몇 프로? 2%.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렇게 비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그래서 여러분들 시효 취득, 점유한 시효 취득도 무슨 등기해야 돼요? 시효 취득 등기하면 무슨 등기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기존에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 그때는 이전 등기해야 되는 거잖아. 왜? 이미 뭐가 돼 있으니까. 보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아니 보존 등기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보존 등기 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건 증축의 경우에도 원시 취득이지만 보존 등기가 아니라 구조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미 보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응? 자, 그렇게 된다. 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기보다는 자, 페이지 138페이지, 135페이지 잠깐만 가볼래요? 거기 보시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자, 문제 풀어볼까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상소리난 농지 취득 2.3 맞죠? 합유물 곡물 분할 취득 원시 취득 2.8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의 부상 취득 예? 2.8 다 오를 거죠? 만약에 비영리 사업자 외에 상속 외의 부상 취득 그러면 그때는 3.5가 되겠지. 여러분들 증여에서는 농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여에서만큼은 비영리 사업자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 그것만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136페이지 2번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할 경우 얼마입니까? 1000분의 23 되겠죠. 2.3% 공유물의 분할을 몇 프로다? 2.3%. 여러분들 취득세는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 유상취득 중에서 주택의 유상취득이 있고요. 증여 중에서 주택의 증여취득이 있다는 거예요. 주택의 유상취득과 주택의 증여취득.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 지인도 있는데 지인도 뭐가 문제냐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두 채가 생겼어. 아파트가 두 채 생기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종부세가 이제 많이 커집니다. 막 2배, 3배 커져요. 종부세가. 이제 부담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긴 했지만 종부세 부담이 커지니까 주택을 하나 팔아야 되는데 먼저 파는 주택이 50%가 나오니까 이게 먼저 이제 나중에 산 주택을 팔려고 하니까 세금만 2억 2천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한 4억이 붙었다는 거지 벌써. 4억을 번 건 좋은데 거기서 2억의 세금을 내고자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고 이걸 또 종부세를 내고 있자니 좀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또 증여를 자녀한테 증여를 하자고 하니까
이거는 증여세도 증여세인데 이제는 취득세부터가 좀 달라졌다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럼들 지금은 이게 주택이 아닌 경우가 이런 세율이고, 만약에 그 물건이 주택인데 그 주택을 돈 주고 샀을 때, 그 주택을 증여를 받았을 때 그 취득세는 달리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주택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주택의 유상취득부터 보시면, 이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주택의 유상취득일 때는요, 개정전일 때는 6억 이하일 때는 1%,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2%, 9억 초과일 때는 3%였어요.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했었다고.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자, 근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자, 얼마일 때까지는? 6억일 때까지는 1%예요. 그냥 상관없어. 6억일 때까지 1%. 6억 초과 몇 프로일 때는?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몇 프로? 2%. 예? 그 다음에 얼마 초과할 때는? 9억 초과할 때는 몇 프로? 3% 이렇게 적용했었다. 그림 표시 이해하겠죠? 그럼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6억 100만 원이야. 6억 100만 원이면 내가 100만 원만 더 줬을 뿐인데 세율은 바로 2%가 된다는 거지. 아셨죠? 그거는 1%, 2%, 3%가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구간이 있더라는 거야. 6억하고 6억 100만 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100만 원 더 줬다고 해서 세율이 2배로 늘어납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개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개정 후에는 우리 페이지 134페이지 보듯이,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은 부교재 없는 분들이 프린트 보시고, 그렇다고 찢지 마시고, 부교재 다 있는 내용이에요. 부교재 있는. 그럼 개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6억 이하는 몇 프로?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일정한 산식이 있죠. 그 산식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취득가액 곱하기 3억 분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가액 곱하기 뭐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 3억 분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9억 초과할 때는 얼마예요? 9억 초과할 때는 3%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림으로 보면 되게 쉬워. 자, 역시 6억 이하일 때는 몇 프로예요? 1%죠. 6억일 때는 그대로 1%. 그 다음에 9억 초과할 때는 9억 초과할 때는 3%가 맞아요. 맞죠? 그러면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울기가 뭐예요? 3억 분의 2%가 되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걸 산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 만약에 여러분들 딱 7억 5천이야. 7억 5천이면 세율 몇 프로겠어요? 예? 2% 되겠지. 얘를 해볼까요? 7억 5천 곱하기 3억 분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하면 이거 2억 5천에 2 나오면 2.5에 2 나오면 5 마이너스 3 하면 그대로 2% 나오겠지.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중요하진 않아. 그러니까는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된다? 6억 초과 9억일 때는 3억 분의 2%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택 유상취득.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부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래서 136페이지서부터 142페이지까지 찾으셨어요? 네. 이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책으로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프린트물 또는 부교재만을 그냥 보시면 돼요. 책 같은 거 읽지 마세요 하셨죠? 이건 더 헷갈려요. 책 읽지 마시고 그냥 부교재를 통해서만 또는 오늘 프린트물 통해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부교재 프린트물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1주택일 때 무주택인자가 1주택을 샀어. 그럼 1%에서 몇 프로? 3%. 그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야. 조정 대상 지역부터 2주택일 때는 몇 프로? 8%. 3주택 몇 프로? 12%. 법인이거나 4주택일 때는 무조건 몇 프로다? 12%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마무시한 세율이에요. 취득세가 12%야?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부과되는 세금 있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세율이. 응? 자, 이렇게 되겠까. 이 입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주택의 증여취득 있을 수 있죠. 주택의 증여취득인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몇 억 이상?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몇 프로일까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증여했어. 몇 프로일까요? 뭘 고민해? 3.5%지. 네. 증여취득이 원래 3.5%잖아요. 그런데 그 증여에 의한 취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이라면 몇 프로다? 12%가 된다. 엄청난 세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는 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이다. 등록 문화재 주택이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다. 이렇다면 이런 주택을 취득했다면 중과세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8% 12% 이런 세율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뭐 농어촌 주택이에요. 뭐 이런 것들. 사원용 주택이에요. 이런 것들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자, 또 하나 거기 5번에 보시면 유상 취득세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방법인데 특히 공동소유주택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을 소유한 주택은 1주택 소유한 것으로 보죠. 하지만 동일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공동 소유한 주택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을 줄이려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주택은 부부가 아닌 이상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혹시 지분 쪼개기라고 아십니까? 네? 네. 그 지분 쪼개기 하면서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1주택을 한 4, 50명이 소유한 거야. 그래야지 뭐가 나오니까 권리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인천이었는데 그 하도 지분 쪼개기가 심해서 사업이 그 온전히 시행되지 못하겠죠. 그럼 그 사업이 폐지가 됐어요. 그냥 취소가 된 거야. 그럼 뭐가 문제냐면 그 지분 주택을 지분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은 각각 뭘로 본다? 1. 주택을 갖고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럼 그 지분을 누가 사겠습니까? 응? 40명이나 되어 있는 소유주택을 누가 그 지분 사겠냐고. 그거는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1주택을 갖고 있어도 그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주택은 부부가 아닌 이상은 공동 소유하는 게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예전에 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장모님이 딸한테 집을 사준 거예요. 그러면 자기 딸 앞으로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된 이유에서인지 어쨌든 그 사위 이름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게 좀 위험하니까 사위하고 장모하고 주택을 50%씩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모님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어? 공동 소유한 그 주택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더라는 거죠. 아셨죠? 예,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특히 오피스텔 기억하세요. 분양권 입주권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분양권 입주권도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세 뭐 한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저한테 이제 양도세를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옛날에는 그냥 즉답했거든요. 음. 근데 요즘에는 즉답을 못 해요.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예외가. 근데 특히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을 포함할 건지 말 건지 문제가 있는데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면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수에 역시 포함합니다 하셨죠. 하지만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는 무조건 몇 프로다? 4%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중요하잖아요. 실무에서는 중요한 거야. 실무에서. 이런 걸 어떻게 시험 문제를 보면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큰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세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지만 주택에 대한 취득 안이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주택에 대한 세율의 문제가 안이 나올 수는 없지만 오늘 이렇다. 그러니까는 우리 부교재 27페이지 다른 건 몰라도 부교재 27페이지 맨 처음에 요약해 놓은 거 있죠? 찾으셨죠?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으로 읽지 마세요. 책으로 읽지 마시고 이거는 모의고사나 또는 이렇게 문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굳이 이렇게 일일이 할 필요 없습니다. 버릴 건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세율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28페이지서부터 보도록 할게요.